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미국 최초로 종교적인 공립학교를 승인했습니다. 카톨릭 교구가 공립학교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결정인데 찬반이 팽팽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플로리다주를 고소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힙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나흘 사이 2번 이민 신청자를 캘리포니아주로 보냈기 때문인데 납치 혐의 등도 거론됩니다. 텍사스주 셰리프국도 플로리다주가 이민자를 다른 주로 보낸 사건에 대해 형사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지역의 보험업계를 강타합니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새집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안 하기로 결정한 뒤 기후변화와 보험 관계가 전국적인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홈디포가 5만 달러에 팔고 있는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인기입니다. 홈디포가 조용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홀푸드 등 미국 마켓에서 로컬 푸드라고 규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강합니다. 베트남 재료로 만든 요거트에도 로컬 푸드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이 러시아 공격으로 폭파됐습니다. 주민들은 버스와 기차를 타고 고려인 비탈리 김 주지사의 주 등으로 대피 중이고 핵시설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 읽다 보니까 제가 헤드라인에 2024년도 대선 캠페인을 빠뜨렸네요.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다 하는 뜻도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이슈이기도 한 그 두 가지 변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카톨릭 교회가 공립학교, 그러니까 차터스쿨이죠,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승인이 그 차터스쿨을 승인하는 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2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터스쿨 공립학교고 공공기금이 들어간다는 건데 미국에서 아주 오랜 동안 종교와 정치, 교육 이런 것에 분리 등을 주장해 왔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 같은 결정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클라호마주의 버추얼 차터스쿨 위원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차터스쿨을 하는 위원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학교 이름은 Saint Isidore of Seville Catholic Virtual School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시골 학생들을 중심으로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를 가르칠 테고 로만 카톨릭 교구가 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카톨릭 교구가 우리가 차터스쿨을 해보겠습니다 했으니까 복음화에 대한 사명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아시는 것처럼 무척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부의 직책은 거의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공화당이고 주지사도 공화당입니다. 똑같은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나요? 검찰총장도?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겁니다. 검찰총장은 법에 더 근거해서 이거 잘못하다간 이제 첫 번째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오클라호마 주정부 자체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빈 스티트 그 공화당 주지사는 너무 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클라호마주가 종교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변화다 하면서 오클라호마주의 버추얼 차터스쿨 위원회의 찬성 3, 반대 2의 결정을 지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와 정치와 교회는 이제 분리돼야지 된다. 종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와 정부 분리 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레이첼 레이스 씨는 오클라호마주의 결정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나쁜 변화다. 당연히 고소하겠죠.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아마 한인분들께서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나의 그 종교성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점점 불리해지는가? 뭐 두 가지 다 있겠죠. 해서 우선 불만이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동성결혼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성경의 해석에도 뭐 서로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최근에는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공화당조차도 대다수가 동성결혼 자체를 이제 지지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것도 불만이신 분들 많으실 테고 더군다나 미국인들의 30% 이상이 난 종교가 없어. 다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종교 조직이 지금 사회에서 이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낙태가 대표적인 예이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클라호마주에서 카톨릭 교구가 신청한 차터스쿨 공립학교 이게 승인된 것은 당연히 이제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차터스쿨은 전통적인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이번에 오클라호마 케이스처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학생들을 좀 도와줘야지 되겠다. 아니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어떤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차터스쿨은 졸업생 전체가 4년제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이런 목적이 다 다른데 공립학교의 8%가 차터스쿨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교에 심취해 계신 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차터스쿨도 있는 게 마땅하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지 된다니까 그게 오랜 미국의 전통이잖아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결정도 저런 결정도 내려왔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한 부분이 있고 또 무슨 뭐 피임에 대해서도 권리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연방 대법원이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연방 대법원은 종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상충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야지 될 때 반 정도는 유리한 판결, 반 정도는 종교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존 로버츠가 대법원장이 된 2005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종교에 대해서 더 좋은 판결 나오는 것이 80%로 늘어났답니다. 존 로버츠와 나머지 5명의 보수적인 그 판사들이 카톨릭이잖아요. 뭐 미국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친종교적인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고요. 나머지도 전부 아무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 대법원 그때는 이제 올 워렌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죠. 또 종교에 대한 판결이 종교와 종교끼리 부딪혀서 어떤 판결이 나올 때는 소수 그룹의 판결을 더 좋게 내준다던가 이랬는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완전히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는 메인스트림 크리스천이 승리하는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요즘은 듣고 보고 계시지만요. 그러셨던 분들은 최근에 몇 년 사이 생활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다 잊어버리셨죠? 이런 때 이제 오늘의 미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스쿨 풋볼 코치가 뭐 50야드 거기 밖에서는 뭐 딱 그 경기 끝내고 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한 핫 이슈였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고용차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된다. 개인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차별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카톨릭 사회봉사기구가 시의 규정에 반대되더라도 동성애자 커플이 포스터케어 어린이 우리 집에서 누군가를 봐주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봐줄 수가 없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존중한 거죠. 또 고용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자 직원의 피임약 커버리지를 거부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프로그램에서 종교적인 학교를 제외할 수 없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에서 공립학교 차터스쿨까지도 승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에 대해서 심의해야지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케이스일 거예요.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의 결혼에 대해서 이걸 좀 디자인해 주세요.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동성 커플의 결혼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은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디자이너의 편을 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자신의 권리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건 해주기 싫어하는 그것인가? 아니면 이 케이스에서는 이 디자이너에는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디자이너의 종교의 권리와 나의 그 표현의 자유가 그걸 안 표현할 표현의 자유 그것과 성소수자의 권리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자를 디자이너 쪽을 손을 들어줄 것으로 거의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체국 직원이 일요일에 일을 안 할 권리 해고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보수 6 진보 3민 연방대법원에서 앞으로도 이제 내릴 그럴 판결이고요. 참고로 카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아서 존 로버츠, 클래런스 토마스, 그리고 사무엘 얼리또, 브렛 캐버나우, 에미 코니 베럿, 닐 고서치 뭐 전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된 사람들은 전부 카톨릭입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죠? 5명 됐죠. 진보에서 한 사람 있죠. 진보에서 라티나 최초의 라티나 연방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카톨릭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이 진보의 그 엘리나 케이건은 주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카턴지 브라운 잭슨 가장 최근에 이제 대법관이 된 바이든에 의해서 된 그 카턴지 브라운 잭슨은 최초의 여자 연방 대법관으로서 개신교입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전해드리겠는데 이건 이제 이민과 연관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사이에 있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약간씩 주에서 정치인들끼리도 뭐 싸움이 있고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어떤 주가 어떤 주를 다른 이런 첨예한 이유로 고소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정부 사이에 이익에 관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거는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떤 이념 사상에 가까운 건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의 주에 도착한 사람이 아닌데도 텍사스주에 도착한 사람들을 난민 신청을 한다고 페이퍼워크하고 하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주로 보냈습니다. 합쳐서 36명이니까 어제 20명이 왔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청사가 있는 세크라멘토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딱 뭐 알아서 교회 앞에다가 그 사람들을 내놨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온 23살의 사람이 뭐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두 사람이 접근해서 엘파소에 있는 그 쉘터에 있었는데 그냥 본인은 목적도 모르고 뭐 정치적인 목적인지 뭔지 모르고 캘리포니아주로 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자리 줄 테니까 타라고 해서 전세 비행기에 타고 왔다고 하고 텍사스에서 뉴멕시코를 잠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로 왔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먼저 그 트위터로 여기 링크 한 대 좀 보세요. 플로리다 론 디산티스 주지사 하면서 이거 납치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을 때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호도해서 다른 곳으로 미스인포메이션을 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도 납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ABC 방송 등등의 캘리포니아주의 라폰타 그 검찰총장이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는 사람을 마샤스 비냐르드로 보낸 것이나 이번에 이쪽으로 온 것도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다. 플로리다주 쪽에서 보냈다는 것. 그러면서 아니 플로리다주는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가? 전세기를 동원을 하면서라고 비난을 하고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 사인을 주는 거죠. 주지사도 또 오늘 아침에도 얘기합니다. 주정부 청사에서 10명 이상을 만났는데 참 세크라멘토에다가 그냥 버려버렸다. 그 덤프 시켰다. 버려버렸다.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권 변호사들은 당연히 이런 때 현장에 출동해 있고요. 텍사스주의 쉐리프국도 지난번에 샌안토니오에서 마샬스 빈야드로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전세기 대동해서 보냈잖아요. 이민자들을. 그때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형사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디센티스 주지사는 왜 그러는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그랬고 이민을 강하게 뭐 하겠다는 그 이슈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정책을 너무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민자들이 좋으면 데려다가 잘 모셔보세요 하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로컬 정부로 보내는 겁니다. 2월 달에 플로리다에서는 어디든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로 이민 신청,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마샤스 빈야드로 보낸 사람들도요. 무슨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런 뭐 과정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 5월 달에는 1,200만 달러나 리로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주에서 있는 것을 나의 정치적인 그 생각이 국경 정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낸다. 텍사스에서 다른 이렇게 이번에 세크라멘토로 보낸다 하는 식으로 1,200만 달러를 승인을 해서 지금 딱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디산티스 캘리포니아주에 오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6월 19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일이네요. 6월 6일. 어제가 한국이 현충일이었죠. 6월 19일에 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본인이 2번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죠. 이 이민 신청자들을 보낸 세크라멘토에 와서 선거 기금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보수주의적인가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거기서 기금 모금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오기 전에 정말 잘한다 잘해 하는 것을 받고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지역구도 그 주변 지역이잖아요. 네, 오늘이네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내일은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나간다고 하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얘기가 더 큰 것 같죠.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이요. 전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했던 사람이 같은 선거에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고 당의 후보가 되겠다고 서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그 싸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뉴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뉴스의 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이라는 그 소제목 아래 가짜를 막 주장하는 것도 다양한 소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요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서 쭉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간보고 있는 겁니다. 론 디센티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트위터 굉장히 손해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트위터에 끌어들여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 트위터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보고 의견도 올리고 하게 하는 걸 하거든요. 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호스트야, 일론 머스크가 호스트야 할 정도로 워낙에 의견이 많은 뭐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 케네디 가문의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니까는요. 그런데 제일 이제 가짜 주장을 많이 한 것이 민주당이면서 가짜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것도 무슨 뭐 제약업계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코비드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반대하고 해서 지난번에 그 코비드 사태 때는 모든 그 소셜 미디어에서 다 이 사람을 블럭을 시켰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멕시코 국경에 간다고 하죠. 그 국경을 완전히 닫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약 때문에 그렇다. 정신과 그 관련 약물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또 가짜 그것도 데이터상 맞지는 않고요. 총기 사건의 원인이 무슨 뭐 꼭 정신적인 약물 복용을 많이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리고 어퍼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이후에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정치인 가운데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많다. 이것도 데이터상으로 틀린 그런 그 주장이거든요. 공화당이 훨씬 제약회사라든가 국방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을 많이 그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일론 머스크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잘못된 정보 같은 것이 제대로 된 정보보다 훨씬 톡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 톡톡 쏘는 맛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 아닌가.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지금 한 20% 정도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코넬 웨스트라는 진보적인 운동가가 제3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지만 목사람이야 본인이 후보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고 참 그 크리스 크리스티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나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그 사람 아래서 크리스 크리스티도 무슨 일인가를 해보기를 굉장히 원했었던 사람이고 하는데 지금은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 그 본인이 모시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그러나 1월 6일부터 그 취임하는 때가 20 며칠이었기 때문에 불과 4년 동안에 한 20여일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는 엄청난 충성을 했죠. 그러나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책임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비난도 하고 했는데 내일 그 아이오와주의 드모인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발표를 할 텐데 어제 이제 접수는 시켰고요. 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은 했습니다. 내일이 64세 생일 되는 날이거든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다만 이제 30대, 40대가 최고 그 지도자를 하는데 미국은 60대도 젊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78세, 82세 이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가려져서 그렇지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요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텔레비전이나 저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문이나 방송 언론 매체는 진보가 훨씬 많다. 숫자가 말할 수 없이 많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물론 뭐 텔레비전 뭐 MSNBC, CNN 모든 대부분의 방송이 진보라고 해도 그 사람들 보는 거 다 합쳐도 박스 채널 하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보는 그 시청률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박스가 싹쓸이를 해서.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박스 1대 나머지 진보잖아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뭐 몇 가지 그리고 몇 가지 진보 신문은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요. 뭐 워싱턴 타임스 등등 무슨 뭐 이런 신문들 몇몇 신문들이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이야 보수라고는 하지만 경제 전문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신문은 전부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당연히 무슨 선거 때마다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요한 선거에서 뭐 대선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진보자잖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마이크 펜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수는 그럼 어디서 힘을 합치느냐? 라디오입니다. 터크 라디오에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박스 라디오도 있고요. 텔레비전으로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저널리스트보다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은 거잖아요. 션 해니티, 쫓겨난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등등등. 다른 데는 좀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앵커도 하고 실제로 그런 공부도 한 사람이 하고 뭐 앤더슨 쿠퍼 뭐 이렇게요. 그런데 박스에선 그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나오잖아요. 크리스 월러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보수는 어디에서 뭉치느냐? 터크쇼입니다. 라디오 터크쇼. 요즘은 무슨 라디오 정규 채널이 아닌 것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글렌 벡도 박스에서 쫓겨나고 나서 라디오 채널 뭐 이런데 그리고 러쉬 림보 얼마 전에 숨진 러쉬 림보의 그 군단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터크 라디오입니다. 이 보수의 힘은 터크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고요. 바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하원 의원 하기 전에 인디아나 주지사 하기 전에 터크쇼에서 근육을 키운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근육을.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그 시녀를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론 같은 것도. 라디오 터크쇼의 라디오의 그 호스트라는 것은 말을 이만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공화당에서 그 레리 엘더라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신디케이트 컬럼도 쓰고 터크쇼 호스트하는 이 사람도 말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게 마이크 펜스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주의자들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엄청 지지를 하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라는 인디아나라는 인구가 뭐 얼마 되지 않는 주의 주지사를 부통령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가 복음주의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이 첫 번째 선거에 나갈 때 아니 기독교 표를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3번이나 이혼을 했죠. 여자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 뉴요커예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철저한 신실한 복음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고 이번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복음주의자들 그 기본 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주의자 표들은요 나누어 가져야지 돼요. 론 디산티스도 괜히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 금지라는 것, 디즈니와 저렇게 디즈니가 플로리다에 벌어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성소수자에 관한 이런 논란으로 디즈니와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복음주의자의 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상원의원 팀 스캇도 복음주의자의 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잖아요.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처럼.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 펜스가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끄러져야지 돼요. 두 번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넘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복음주의자 표 싸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반을 조금 넓혀서 다른 데를 먼저 보는 것이 어쩌면 유리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화당에서는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 주지사고 유엔 대사와 똑같이 지지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공화당에서는 뭐 아이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 비벡 라마스와니 바이오텍 기업인 젊죠. 이 사람은.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주의 레리 엘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이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주택에 관한 홈디포 뉴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홈디포 말고 또 다른 주택 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면서 나중에 이사 갈 때 그 지역에 주택 보험료 같은 것도 이제 산정을 해야지 되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그 스스로 하는 게 미국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집 짓는 거 판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했었는데 뭐 웬만큼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홈디포가 역시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집을 5만 달러에 판답니다. 근데 이것도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아마 팔기 시작한 것 같은데 또 홈디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방향이 생기잖아요. 부동산 업계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집 짓는데 뭐 전부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잖아요. 심지어 문 하나 바꿀 때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홈디포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는 상상하시는 그대로의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홈키트 제조회사 플러스 원이라는 그 회사인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게이트웨이 패드다라고 표현을 해서 배달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예를 들면 매뉴팩처드 집 같은 것도 착착착착 지어지는 그런 것처럼 뭐 게스트하우스 조립하듯이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폭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심지어 무슨 설치류가 들어온다던가 또 뭐가 있나요? 산불 날씨에 대해서는 토네이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원력이 있고요. 뭐 조립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견디는 것도 좀 강하고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도 아주 그 견디기 쉽게 보통 집보다는 작을 테니까 뭐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프레임 자체는 강철 프레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런데 뭐든지 시작하고 나면은 완성하려면 5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거 문도 좀 뭐 바꾸고 싶고 창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추가랑 애드랑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 미국말 하다 보면 꼭 이래요. 추가돼야지 될 테고 또 허가 같은 것도 배관 시설 같은 것도 받으셔야지 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저쪽 뜰에다가 캘리포니아주도 요즘 그런 허가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한인타운 인근에도요. 아주 부촌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팔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5만 달러 그보다 조금 더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에어비앤비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요즘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이건 대명사가 됐고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한다고 하는데 텍사스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 다시 이쪽에 또 본사가 있기도 하지만 가서 작은 뭐 그 당시엔 박서블이라는 그런 곳에 이 작은 집을 이 일론 머스크가 사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집 같은 것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집값이 워낙 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고 텔레비전에 왜 광고가 집 짓는 그런 광고가 보이네요. 유리창도 다 만들어져서 규격화된 거죠. 딱 끼우기만 하고 1800 전화번호까지 나오고 오로 드릴로 막 뭘 막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아무튼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5월달 말에 스테이트팜이 더 이상 새로운 보험은 받지 않습니다. 주택보험,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보험은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좀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갖고 있던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새로운 보험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올 스테이트도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험업계도 운영비가 있고 보험을 지급하고 다시 뭐를 하려면 인플레이션 있죠. 공급망 있죠. 계속 늘어나는데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주보다 더 보험회사가 어느 만큼 딱 그 캡을 모자를 씌워놔서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집보험은 안 받는다. 이 스테이트팜, 올 스테이트가 새집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딩도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전국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많잖아요. 요즘에 재앙이 됐던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 됐던 노출도 굉장히 많고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산불 있고 하니까 그렇고 캘리포니아의 저쪽 반대는 뭐 허리케인 많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플로리다주, 루이지아나주, 그밖에 뭐 텍사스, 콜로라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미래를 또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산불이 나고 더 강하고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도 더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 대고 해변 참 이게 좋은 곳에 사면 그 비용도 비싸다고 해수면도 높아져서 뭐 얼마큼 있으면 70%의 뭐 해안이 비치가 없어지니까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몇십 년 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전에 막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지금 보험 들기 가장 어려운 주가요. 넘버 1이 캘리포니아, 넘버 2 플로리다, 그 다음 순서가 텍사스, 콜로라도, 루이지아나, 뉴욕 그런 순서랍니다. 뭐 여러 환경 규제가 아무튼 캘리포니아주는 여러 가지의 보험회사에도 어려움을 주는 거고요. 1년에 평균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보험료가 $1,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 산업을 해놔야지 되는 겁니다. 미래에는 기간 산업을 해서 허리케인 뭐에 더 잘 견디게 그리고 뭐 너무 높은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서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미노로 다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뭐 조닝 코드 같은 것도 바꿔야지 될 테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로리다주는 집 보험료가 2023년도에 43%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6,000래요. 이게 이제 해안에 사는 그런 플로리다주에서도 특히 이제 몇몇 지역 생각나시죠? 몇 년 더 있으면 보험이 $10,000 정도 된다는데요. 플로리다주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나중에 이사 가실 때는 집을 사서 이사 가시려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잠시 뒤에는 중요한 뉴스와 현실적인 뉴스 두 가지 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음모 이론을 가지고 나온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총기라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 문제라든가 그런 이슈들이요. 그런데 음모론이 인기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데 항상 입에 톡 쏘고 입에 좋은 것이 몸에는 나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톡 쏘지 않는 것을 먹어버릇하면은 어느 순간에 톡 쏘는 것을 먹으면 거부감이 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는 주스를 잘 안 마시는데 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안 마시겠죠. 어쩌다가 뭐 누가 줘서 한 모금은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는 주스를 마시면 그 순간에 딱 그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것이 막 나거든요. 화학약품을 안 넣겠죠. 그런데 뭔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인조적인 냄새가 나오는데 그게 딱 거부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음모론 뭐 강한 거 이게 다 마저 하는 이런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늘의 미국과 함께 걸어가세요. 오늘의 미국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괜찮아요. 소신껏 일하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로컬 푸드라는 레이블의 진실 이런 보도는 오늘 제가 가디언에서 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해드립니다. 너무 요즘에 그 마켓에 가는 예산이 타이트한데 뭐 올게닉이 좋아 로컬이 좋아 하고 너무 집중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홀푸드에 들어가면 왜 요즘은 요거트도 우유 아닌 것으로 만들고 하는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그 체질이 예민하니까 해서 우유가 아닌 것으로 만든 요거트에 딱 로컬이라는 그 상표가 붙어 있는데 본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그 요거트를 만든 회사 베트남의 그 캐쉬 그 구부러진 그
그 넛이요. 그 구부러진 캐슈로 만든 고소하잖아요. 얼마나 고소해. 그걸 만들면 케일에다가 딱 갈아가지고 케일에다가 입혀서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과자죠. 그 베트남에서 온 캐슈로 만든 요거트. 그럼 7,500마일 떨어졌어요. 로컬이 아니라 12,000km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나온 그 재료로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7,300마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온 것으로 만든 요거트도 로컬이라고 딱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켓에 갈 때 로컬이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뭔가 올게닉이라고 딱 연결이 되면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죠. 3분의 2의 소비자들이.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이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홀푸드에서 머천다이징 물건 사고 하는 것을 이끈 1호 슈와이저 씨가 가디언에 쭉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컬이라는 그 의미가 그 마켓마다 다 정의가 다르답니다. 이때의 마켓이라는 것은 적어도 체인 스토어 마켓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로컬이라는 게 언제부터 딱 뚜렷하게 생겼냐면 뭐 올게닉 다 마찬가지고 볼리비아의 산 퀴노아가 미국에 막 들어올 때 노르웨이의 뭐 세몬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공급망이 막 세계화됐네. 이거 뭐 아무리 잘했어도 오려면 얼만큼 걸린 거야 하면서 로컬하면 프레시하다, 건강하다 뿐만이 아니라 막 물류로 여기저기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또 뭐 자동차 타고 열차 타고 와야 되면 탄소 배출량도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로컬을 하면은 파는 곳 아니면 먹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100마일 정도 이 정도 이내에서 자란 재료로 만들면 로컬, 그 재료를 사면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무부는 2008년도에 이게 100마일이 아니라 400마일 이내 아니면 뭐 심지어는 같은 주이거나 이렇게 될 땐 로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규제를 안 한답니다. 이 레이블을 그냥 유기농, 올게닉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연방 농무국의 것도 로컬이라는 연방 농무국의 표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의 하베스트 타임. 여긴 좋네요. 45마일 이내. 유니언 마켓, 브루클린 158마일, 달라스의 센트럴 마켓은 340마일 이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로컬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커뮤니티 장터 서잖아요. 이제 동네마다 뭐 목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2번 쓰는 데도 있고 1번 쓰는 데도 있는데 그 커뮤니티 장에 가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는 커뮤니티 장에 가면 정말 토메이로도 또 사과도 막 생긴 게 마켓에서 보는 것과 달리 뭐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더 예쁘죠. 그거 바로 올게닉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로컬이 아닌 것도 로컬 레이블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마케팅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로컬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라 하는 게 이 그 가디언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미국의 오늘 탑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이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됐다. 뭐 러시아가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걸 파괴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인데 그럼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 맞겠죠. 수력 발전 댐인데 드니프로강의 댐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댐의 벽의 대부분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힘이 얼마나 아무튼 세게 나오겠어요. 이게 폭파됐기 때문에 댐이 폭파됐기 때문에 뭐 벽이 거의 없어지고 물이 하류로 흐르겠죠? 하류가 마을인 거예요. 도시는 아니고 시골 마을인데 그 댐이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956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높이는 30m, 넓이는 뭐 수백 미터라고 하거든요. 거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정도 크기가 지금 물이 다 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민의 안전이 위험이 되고 핵시설 위험되고 그쪽 마을에 한 뭐 16,000분 정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을을 이미 덮쳤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처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했었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헤르손 뭐 이쪽 가까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 댐의 오른쪽을 컨트롤하고 있고 또 뭐 서쪽인가요? 그렇죠. 서쪽이죠. 서쪽은 그 러시아군이 있는가 봐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하고 이틀째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한쪽과 양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삼국지 뭐 이런 책을 보면은 대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획을 상륙 작전 같은 것을 바꿔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핵시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을 잃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열차로는 뭐 버스로 다른 도시로 가고 열차로는 미콜라이브 비탈리 김 고려인 주지사가 있는 바로 그 동네로 지금 피신 중이랍니다. 이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대전 비슷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